얘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그 첫날 요 내용들을 다 얘기를 하고 뭐 코드를 가지고 설명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거꾸로 했던 거죠. 미리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이것저것 좀 해보고 그거를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메모리 오브젝트는 버퍼하고 이미지를 우리가 두 개를 했습니다. 이미 뭐 그림으로 설명드린 내용인데 그걸 핸들하기 위해서 어떠한 종류의 API가 쓰여지고 있는지를 이제 그림으로 좀 표현을 했고요. 메모리 버퍼는 우리가 CL create buffer라는 걸 가지고 했죠. 기본적인 동작은 디바이스 메모리에 이렇게 알로케이션 하는 겁니다. 알로케이션을 하려면은 사이즈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이즈에 대한 요 정보가 있는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호스트에 있는 어떤 포인트를 전달해 주면은 요게 알로케이션하고 동시에 카피도 해주는 뭐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고요. 이 플래그를 정해 줄 수 있는데 이 플래그가 뭐 리드 온리냐 뭐 라이트 온리냐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 줄 수가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턴은 CL mem이라고 하는 메모리 오브젝트가 리턴이 되는데 수행 결과는 이 error라고 하는 요것에 저장이 되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ERR이라는 것이 success가 아니면 뭔가 알로케이션 받을 때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플래그가 이런 종류를 쭉 쓸 수 있습니다. read, write, 뭐 read only, 뭐 호스트 포인트를 쓸지 말지, 알로케이션 할지 말지, 카피를 할지 말지 등등등 많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이제 그 오픈CL을 가지고 뭔가 커널을 만드시는 와중에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런 기능을 쓰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 걸 여기에서 좀 찾아서 쓰시면 되는데 그림으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디바이스 메모리거든요. 그래서 버퍼를 호스트 메모리에서 알로케이션 받은 거를 어떻게든 글로벌 메모리로 좀 옮겨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카피를 해줘서 많이 하죠. 경우에 따라서는 글로벌 메모리에 있는 놈을 바로 호스트가 알로케이션 받고 내용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런 서로 다른 플래그를 써서 동작을 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쭉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호스트 메모리가 있고 디바이스에 이제 메모리 오브젝트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호스트 메모리를 내용을 디바이스 메모리로 옮기는 작업이 NQ write buffer라는 게 있었죠. 이 렉탱귤은 아마 그걸 써놨나? 우리가 그 어떤 메모리 영역이 X하고 Y와 같이 이렇게 2차원의 경우에 렉탱귤 하면은 정사각형이면은 그걸 써서 할 수도 있다. 아무런 얘기고요. 가져올 때는 NQ 리더 버퍼라는 게 있죠. 이렇게 가져오는 거. 요거 NQ 리더 버퍼. 그리고 이 디바이스 메모리끼리 카피하는 걸 우리가 그 멀티 타스크 예제에서 하나 쓴 게 있는데 NQ 카피 버퍼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 뭐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라이팅 버퍼는 디바이스 메모리에 있는 어떤 공간에다가 호스트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쓰는 뭐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뜩 써놨는데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NQ write buffer 어느 커맨드 Q를 통해서 어디에 있는 디바이스 메모리를 블락킹으로 또는 non-블락킹으로 이게 오늘 이제 블락킹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옵셋을 적용하지 않고 스타트는 제로부터 한다. 그리고 옮겨야 될 그 데이터 양, 바이트 수입니다. 바이트 수, 호스트의 버퍼 포인트. 그리고 요 뒤에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동작을 하기에 앞서서 기다려야 될 이벤트. 이 동작이 다 끝나고 나면은 발생할 이벤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썼습니다. 멀티 타스크 예제할 때. 여기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쭉 써 있는 거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있고, 내가 기다릴 어떤 이벤트의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 안에 몇 개의 이벤트가 지금 있다라고 알려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create buffer 그리고 write buffer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컨텍스트라고 하는 일종의 뭐 개념적인 공간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create buffer 하면은 디바이스 메모리에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write buffer를 하면은 여기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옮겨주는 거, 뭐 그런 게 되겠죠. 호스트 메모리끼리 뭐 이렇게 카피할 때는 이렇게 MM 카피하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옮기는 건 사실은 DMA가 알아서 실제로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NDR range가 실제로 동작을 할 때 얘를 옮겨주도록 하는 방법이 요 방법인 겁니다. 요 방법. 요 방법의 경우는 아마 메모리를 뭐 read only, write only 요것만 아마 썼을 거고요. 그러면은 explicit하게 이렇게 옮겨주는 요 커맨드를 써야 되고 다른 플래그를 쓰게 되면은 호스트 있는 메모리를 디바이스로 옮겨줄 때 NDR 레인지가 동작하면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오픈CL 디바이스들은 내부에 DMA를 다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일을 시키면은 CPU가 일일이 카피를 하지 않고 DMA가 동작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뭐 호스트가 액세스할 수 있을지 말지 등등을 아규먼트로 알려주면은 되고요. 잘 이용하면은 제로 카피도 가능한 형태로 동작을 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그림이 많이 있는데 비슷한 얘기고요. 다음으로는 플랫폼하고 디바이스 컨텍스트를 싱크로니제이션 때문에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 플랫폼은 오픈CL이 구현될 어떤 특별한 상황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뭐 CPU도 있고 GPU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때 플랫폼이 내가 사용한 PC 즉 컴퓨터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스톨러블 클라이언트 디바이스라는 이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필요한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골라서 쓸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쓰고 있고요. 디바이스는 뭐 CPU나 GPU를 얘기하고 콘텍스트는 오픈CL이 동작해야 될 가상적인 환경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environment라고 표현을 했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게 디바이스, 프로그램, 커널, 메모리, 커맨드.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디바이스 메모리, 커맨드 큐, 디바이스 안에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의 커널들이 올라갈 테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맨드 큐는 디바이스와 호스트 사이에 유일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커맨드를 주고받고 일을 시키고 동기화를 하고 뭐 이런 거고요.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큐에 들어가는 커맨드들이 순서를 지켜야 될지 안 지키고 수행을 할 수 있을지를 정할 수 있고요. 인오드 아웃 오브 큐로 뭐 용도는 디바이스한테 일을 시킬 때 쓰는 용도이고 하나의 큐는 하나의 디바이스만 연결이 돼요. 이게 요렇게도 되는 건 아니고 하나의 디바이스에 여러 큐가 연결될 수는 있는데 그때 주의해서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커맨드 큐를 만들 때 이 프로퍼티를 줄 수 있는데 이 프로퍼티가 이런 게 가능한 거죠. out of order로 enable 할 거냐 또 프로파일링을 할 거냐. 프로파일링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큐가 어떻게 수행이 되었는지를 프로파일링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인오드인 경우는 커맨드가 큐에 들어간 순서대로 수행이 되는 거고 out of order는 커맨드가 인큐되어 있더라도 어느 놈이 먼저 수행이 될지는 결정되지 않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그래서 이 out of order로 만들어진 커맨드 큐의 경우는 CL finish나 CL flut이나 CL finish나 CL NQ barrier나 NQ mark라고 하는 요걸 이용해서 뭔가 이렇게 순서 내지는 어떤 그 일을 끝내는 포인트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노드 Q의 경우는 당연히 뭐 이렇게 Q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고요. 이렇게 많이들 쓰죠. 디바이스를 정해서 콘텍스트를 만들고 이 커맨드 Q를 이노드 제로라는 얘기는 프로퍼티를 안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create command Q에 with 프로퍼티가 없는 걸로 봐서
이거는 버전 1.0이나 뭐 1.1을 쓰는 것 같고요. 그때 요게 이제 제로니까 프로퍼티를 안 준 거고, 그러면 이 노드로 쓰게 되겠습니다. 아웃 오브 오더인 경우는 제로가 아니라 이런 모드를 이네이블 하는 프로퍼티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런 API를 쓰게 되면은 이 프로퍼티를 그 어레이로 만들어서 전달해야 됩니다. 이 모습이 다르죠. 뒤에 이렇게 다르니까. 아웃 오브 오더인 경우에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될 텐데, 내가 이게 얘하고 얘하고가 먼저 반드시 수행된 이후에 얘가 수행이 돼야 된다 라면은 요 사이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 CLNQ 바리어라고 하는 또 다른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디바이스가 여러 개이고 Q도 다르게 이노드로 되어 있으면 뭐 그냥 이렇게 따로따로 만들어서 일을 하면 되죠. 이게 우리 그 멀티타스크 예제 첫 번째 예제가 요건데, 우리는 콘텍스트 하나로 했긴 했는데 Q를 두 개를 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Q하고 Q 사이에는 뭔가를 공유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커맨드 Q들이 싱크로나이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메모리 풀도 공유하지 못한다. 뭐 CL 플러시 이런 것도 요거는 뭐 나중에 필요하겠네요.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같은 콘텍스트에 있을 경우에 이 노드로 되어 있을 경우 이렇게 콘텍스트는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 노드로 들어왔으니까 뭐 준비되는 대로 수행이 된다는 얘기고요. 싱크로니제이션, 그 Q를 통해서 동기화를 할 수 있는 명령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플러시, 즉 아웃 오브 오더로 되어 있는 커맨드 Q에서 어떤 커맨드가 수행되기 전에 그 이전 커맨드들이 반드시 수행이 돼야 된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다가 이 CL 플러시를 하나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CL 플러시를 넣어줬다고 해서 컴플리트 하는 걸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걸 체크하려면 이벤트를 써야 됩니다. 다만 Q의 순서대로 들어갔다는 걸 보장해 줄 뿐이지 실제로 수행이 되었다는 걸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피니시는 모든 Q에 들어가 있는 커맨드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걸 보장해 주고요. 그때 어떤 콜백 함수를 또 걸 수도 있습니다. 싱크를 맞추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다른 방법은 바리어를 넣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 바리어는 Q가 여러 개 있을 때 이 Q하고 Q 사이에는 보장해 주지 않고 Q 안에 들어가 있는 명령어들에서만 한정이 됩니다. 이 노드인 경우는 뭐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지금의 경우는 바리어를 수행하기에 앞서 가지고 뭐 이벤트를 기다려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L 플러시 NQ 바리어, 마크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웨이트리스트 해서 뭔가 기다려야 되는 걸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벤트를. 이벤트 오브젝트는 이미 우리가 쓰긴 했는데요. 그냥 그 아까 유저 이벤트를 크리에이션 해가지고 스테이터스 바꿔주는 거 잠깐 말씀을 드렸고, 그것 말고 멀티타스크 할 때 멀티플리케이션 끝난 거를 뭐 이쪽 애드가 쓰기 전에 이벤트를 가지고 순서를 정하고 하는 걸 했었잖아요. 어쨌든 그 이벤트란 놈이 queued, submitted, running, complete, error code라고 하는 어떤 스테이터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만들면은 뭐 Q가 Q 상태이고 Q가 submit 됐고 러닝 중이고 complete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벤트하고 관련되어서 쓸 수 있는 명령어들이 주로 NQ에 관련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들이 이 뒤쪽에 이벤트 리스트를 웨이트할 수 있는 아규먼트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해당되는 이벤트가 어떤 상태인지를 get event info라는 API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read 버퍼에 얘가 false이기 때문에 이 read 버퍼라는 건 뭐냐 하면은 디바이스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호스트 메모리로 옮기는 역할을 명령을 내리는 거죠. 이벤트 Q를 코맨드 Q를 통해서. 그때 코맨드 Q에 이제 코맨드가 들어갔을 텐데, 들어가서
리드 오퍼레이션이 다 끝날 때까지 이 API가 리턴을 할지 말지를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false이기 때문에 non 블락킹이라서 커맨드만 커맨드 큐에다 집어넣고 그냥 빠져나옵니다. 그때 내가 끝났다고 하는 이벤트를 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non 블락킹이니까 API는 리턴을 했지만 내가 시킨 일이 끝나진 않았잖아요. 끝났을 때 이 이벤트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벤트를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가 이게 발생을 하면 리드 버프가 한 것이 끝났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걸 이미 우리가 썼었습니다. 이게 그 non 블락킹이기 때문에 바로 동작이 리턴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서 쓰면은 사실 이걸 CL false로 한 것, true로 한 것하고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렇게 쓴다는 얘기는 이걸 어딘가에 다른 데 쓰고 이건 어딘가 다른 데서 기다리고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했듯이 이벤트를 만드는 명령어들을 앞에 쭉 해주고 그 이벤트를 모아서 기다리게 해주면은 이 동작은 그 이벤트가 끝난 이후, 그러니까 그 동작이 끝난 이후에 자기가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정할 수가 있도록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해봤습니다. 그렇죠? 멀티타스크 할 때 했잖아요. 그렇죠? NQ 웨이트 리스트, 뭐 마크라는 거 있는데, 이거 마크는 뭐냐 하면은 봅시다. 바리어가 어디로 갔노? 이 베리어를 보게 되면은 그냥 Q만 정해져 있어요. 아규먼트가. 그렇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바리어를 넣어주면은 바리어가 어떤 상태로 지금 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장은 해주죠. 바리어 전후로 명령어들이 NQ 되는 거는 보장을 해주는데 뭐 끝났는지 말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마크입니다. 마크는 베리어하고 똑같은데 뭔가가 되어 있으면은 이벤트를 제너레이션 해줘요. 그러면 마크가 끝났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마크를 A라는 커맨드 큐에다 넣고 웨이트 하는 걸 B라는 커맨드 큐에다 넣어 놓으면은 두 개가 순서를 정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반면에 뭐 그렇습니다.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큐를 만들 때, 커맨드 큐를 만들 때 프로파일링을 이네이블 시켜 놓으면은 프로파일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끝나고 나서 이렇게 프로파일링을 이벤트를 읽어서 그걸 출력을 해주면은 얘가 NQ 되어서 컴플리션 하는 데까지 몇 초가 걸렸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등등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이런 걸 기본적으로 오픈CL에 적용을 했냐 하면은 저걸 이용해서 커널의 그 오퍼레이션 알고리즘이 얼마만큼 개선되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뭔지 모르지만 다른 퍼포먼스 프로파일링 하는 다른 어떤 뭐 툴이나 이런 거 써야 되거나 뭐 디버깅을 하거나 뭐 역시 복잡한 문제를 복잡하게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능에 굉장히 민감한 응용을 오픈CL이 코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에 대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능을 아예 넣어놨어요. 그래서 커맨드 Q를 만들 때 이네이블 시키면은 시간에 대한 프로파일링,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다른 프로파일링을 해볼 수 있도록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이 사실은 그 오픈CL의 거의 전부입니다.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이제 매뉴얼 보고 뭐 찾아가면서 이제 쓰시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혹시 지금까지 뭐 특별하게 다른 질문 사항이 있으신가요? 오픈CL 거의 다 한 겁니다. 네, 아주 강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 질문이 없으시네. 그러면 이제 엑셀에 관한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말씀을 드렸는데 이 후반부에 주로 얘기하는 내용들은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한 것이라서 PDF로 전달한 그 쉐어 디렉토리에
그 PDF를 같이 보시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뭐 SDXL에 대한 얘기를 쭉 하겠습니다. 오픈CL이 뭐 FPGA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이레벨 신세시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 뭐 간단한 예제 뭐 이런 것들 쭉 얘기를 쭉 풀어가도록 하죠. 오픈CL 얘기하면서 이 그림을 여러 번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즉 오픈CL을 FPGA에 쓰려면은 커널이 FPGA에 매핑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겠죠? 그러면 뭔지 모르지만 컴파일이 돼야 됩니다. FPGA를 컴파일 한다고 그러니까 조금 뭐 감이 잘 안 오지만 쉽게 얘기해서 합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 또는 뭐 신세시스를 해야 된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가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유즈 애플리케이션이 있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쭉 살펴본 오픈CL 호스트 프로그램하고 커널에 해당되는 어떤 거겠죠. 호스트 프로그램은 뭐 GCC를 통해서 컴파일 해가지고 뭐 PC의 그 인텔에서 돌겠죠. 커널은 컴파일 과정, 즉 FPGA 스페시픽한 어떤 임플리멘테이션 과정을 거쳐서 bit스트림 만들어지면은 FPGA 보드에 다운로드 돼서 이 두 개가 동작을 같이 하도록 한다. 뭐 그런 것이 되겠는데, 그 사이에 하이레벨 신세시스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왜냐하면은 오픈CL 커널은 C 코드로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하드웨어를 액세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또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FPGA 보드에 맞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이 일련의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이레벨 신세시스가 뭐냐 하면은 C와 같은 코드로 디자인되어 있는 어떤 것이 있으면은 이걸 RTL로, 즉 HDL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하는 거는 HDL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HDL을 합성하고 하는 걸 하겠죠. 우리의 그 SDXL하고 관련해서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커널이 C나 C++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내부적으로 트랜슬레이션을 HDL로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하이레벨 신세시스라고 얘기를 보통 하긴 하는데요. 그게 HDL에 나오겠죠. 베릴로그나 VHDL로. 그걸 FPGA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서 bit스트림을 만들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게 간단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크게 봐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HDL로 만들어진 블락이 제대로 동작할지를 또 사실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겠죠. 게일 레벨로 만들어진 것도 뭐 시뮬레이션 해본다든 그런 과정이 사실 필요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호스트 프로그램은 호스트 컴파일러로 컴파일해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이에 뭔가 중요한 것들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HDL을 만들어서 FPGA bit스트림을 만들려면 그 FPGA 보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플랫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플랫폼 디자인, 런타임 라이브러리,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등이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플랫폼 프레임워크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칭해서 DSA라고 이렇게 통칭하고 있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디바이스 포팅 아카이브인가 뭐 그런 건데요. 거기에 이제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걸 먼저 만들겠죠. 이거는 내가 특별한 FPGA 보드를 쓰겠다고 결정을 하면은 DSA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빈 공간이 있을 텐데, 공간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빈 디자인이 있겠죠. 내가 커널로 채워서 오픈CL을 동작을 시키고 싶은 어떤 곳이 있을 텐데 그걸 요 과정을 통해서 채워준다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FPGA를 다룬다면은 bit스트림을 만들어서 bit스트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프로그램 하죠. 그런데 이 FPGA 보드의 경우는 전체를 프로그램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체를 프로그램 해버리면은 PCI 익스프레스 인터페이스 자체가 바뀌니까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그 디바이스를 인식을 못해요.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USB 같이 다이나믹하게 온 더 플라이로 뭘 못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은 PCI 익스프레스에 해당되는 부분은 미리 만들어서 준비를 하고 나머지 부분을 따로 채워주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파셜 컨피규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뭐 파셜 리컨피규레이션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 기능이 자이링스에서는 지원이 되고 있어서 그걸 쓰게 되는 겁니다. 하이레벨 신세시스 HLS라고 줄여서 표현했는데요. 뭐 기본적인 동작은 이렇게 해요.
C 코드로 되어 있는 어떤 코드를 쭉 분석을 해보면은 필요한 오퍼레이터가 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 보니까 더하기도 하고 곱하기도 하네. 그럼 더하기 곱하기가 필요하다는, 더하기 곱하기가 몇 개가 필요하네. 그런 거 알 수 있겠죠. 그거를 데이터 플로우를 분석하면은 일종의 스테이트 머신이 만들어지겠죠. 그걸 이용해서 하드웨어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이거를 HDL로 바꿔주는 것이 하이레벨 신세시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실리콘 컴파일러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뭐 60년대, 70년대부터 있던 말이죠. 알아서 실리콘이 샥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 이후에 또 뭐 C를 기반으로 뭐 SOC를 만들자, 칩을 만들자 하는 그런 또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때 하이 레벨 신세시스 또는 비헤이비럴 레벨 신세시스라는 걸 많이 썼으면 여전히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뭐 그런 기술이 그대로 준용이 되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그런 거고요. 여러분이 이걸 직접 할 일은 사실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SDXL이 그 자이링스 FPGA를 오픈CL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개발 환경 그리고 사용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컴파일러, 디버거, 프로파일러, 라이브러리라는 게 이제 런타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을 통칭해서 SDXL이라고 그래요. 근데 SDXL을 잘 들여다보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런타임으로 컴파일하고 합성을 해야 되잖아요. 내부적으로 비바도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1월 이전 버전에는 비바도를 SDXL 패키지 안에 따로 가지고 있더니 2017, 14 버전에서는 비바도를 그 디렉토리를 따로 해가지고 그 분리된 비바도를 쓰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호스트 프로그램은 인텔 CPU에서 돌고 하이레벨 신세시스 해가지고 준비한 것은 FPGA에서 돌도록 하는 1년의 과정을 지원해 줍니다. SDXL이. SDXL 말고 SDSOC라는 게 있는데요. 이 SOC는 그 자이링스에서 나오는 징크 칩이라는 거 있죠. 그 징크 칩 안에는 ARM이 있는데 그 여기 X86 베이스한 호스트 프로세스 대신에 ARM을 쓰는 경우에 SDSOC라는 환경을 써가지고 합니다. 서로 다른 패키지이고요. 라이센스도 따로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뭐 똑같은 개념이죠. 뭐 오픈CL로 구성된 걸 호스트는 ARM에서 돌리고 커널은 여기 이제 PL이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래밍 로직 버전, 즉 징크 칩은 한쪽은 저기 하드닝 돼 있어 가지고 프로세스 플러스 알파가 있고요. 나머지는 유저가 일반 FPGA 쓰듯이 바꿔 쓸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이걸 이제 PL이라고 합니다. PL 영역에다가 이제 커널을 넣어 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뭐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하죠, 얘도. 어쨌든 SDXL이 이런 스텝을 거쳐서 준비를 합니다. 뭐 복잡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뭐 옵티마이저 하고 뭐 컴파일 하고 등등등. 이거는 이제 성능 옵티마이저 하는 스텝까지 포함해서 지금 넣은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과 똑같고요. 합성해서 비스트림 들어가면은 동작을 하게 되는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SDXL이 커널, 호스트 프로그램을 SDXL이라고 하는 인바이러먼트 안을 들여다봤더니 하이레벨 신세시스와 비바도를 이용해서 비스트림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만드는데 그냥 하면 잘 안 되니까 통상적으로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도 해주고 하드웨어 에뮬레이션도 해줍니다. 소프트웨어 에뮬레이션은 하드웨어를 비헤비럴 모델 비슷한 걸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할지를 보여주고요. 하드웨어 에뮬레이션은 HDL 그 시뮬레이터하고 같이 코시뮬레이션 해줍니다. 이때 사용하는 시뮬레이터는 그 비바도 안에 들어있는 비바도 시뮬레이터인가 뭐 XSC인가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다 확인이 되면은 뭐 궁극적으로 합성을 해서 비스트림을 만들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표현에 빠졌는데 플랫폼 즉 그 기본적인 PCI 익스프레스를 포함하는 기본적인 스트럭처는 따로 만들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 자이링스 FPGA 안에 보면은 PCI 엔드포인트가 있어요. PCI 카드니까 그 DMA가 있고 그 내부는 다 AXI를 씁니다. AXI 인터커넥트가 있고 HDI 인터커넥트가 있고 그걸 통해서 메모리가 연결이 되죠.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의 경우 이제 글로벌 메모리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요쪽이 커널마다 바뀌게 될 리컨피규러블 오픈 CL 리전이 되겠습니다. 요 컴퓨터 유닛이 많이 들어봤죠? 여기 커널이 여러 개 들어가겠죠? 얘가 글로벌 메모리를 액세스하면 요렇게 해가지고 액세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죠. 그리고 우리 뭐 크리에이트 버프하고 리드라이트 버프 했으면은 DMA를 동작을 시켜서 호스트에 있는 메모리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가져오고 가는 것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드는 걸 미리 해놓고 나중에 SDX 엑셀을 이용해 가지고 요걸 만드는 것도 하고 뭐 그렇게 하게 됩니다. 예.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용할 FPGA 보드가 정해지면은 그게 맞게 만들어야 되니까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제가 있고 레퍼런스 디자인이 있습니다. 네. 예,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죠. 잘 안 됩니다. 되기는 되는데 한 번 하려고 그러면 하루에 한 번도 못 해봐요. 합성하는데 대여섯 시간 걸리니까. 스태틱 리전 하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플랫폼 하는 것도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듯이 미리 이제 바이너리로 미리 누가 만들어 그걸 이제 쓰는 형식으로 아마 나중에 쓰게 되겠죠. 어렵습니다. 지금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PCIe가 기본으로 PCI가 기본으로 지원이 되어야 지금 SDX를 쓸 수 있는 건데요. 오픈CL 메모리 모델 우리 이렇게 있었잖아요. PCI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호스트에 CPU 있고 메모리 있고 이 FPGA 보드에 아까 뭐 메모리 있었고 FPGA가 있었는데 요 사이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식으로 매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글로벌 메모리와 뭐 로컬 메모리, 프라이빗 메모리 이런 것들이. 그건 뭐 약간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아마 매핑이 될 겁니다.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이 머신을 제대로 구현을 하려면은 인프라스트럭처 IP가 있어야 되고 커널이 있어야 됩니다. 커널은 이제 응용에 따라서 바뀔 것이고 인프라스트럭처는 뭐 통상 하나로 정해지겠죠. 한 번으로. 그래서 아까 그림을 요걸 보여드렸는데 요 과정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거고 요 과정이 커널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DX는 시스템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픈CL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두 개가 잘 명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PGA 안에 컴퓨터 이 커널이라고 하니까 좀 뭐 희한한데 서로 다른 커널을 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 유닛이 이렇게 있고 요 하나하나가 프로세싱 엘리먼트 저 커널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에 해당되면은 워크 아이템이 요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커널이 다르면은 타스크 패럴리즘 구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SDXL 환경에서 뭘 제공해 주냐 하면은 일단 오픈CL로 되어 있는 거를 컴파일 해줍니다. 하이레벨 합성해 준다는 얘기죠. 그 길을 합성하기 위해서 뭘 준비해 줬냐 하면은 XOCC라는 걸 준비해 줬어요. SDXL 자이링스 오픈 코드 컴파일러 합성기입니다. 합성을 하면은 베이직 플랫폼에 대해서 DSA가 만들어져요. 디바이스 서포팅 아카이브. 여기가 이제 스태틱한 리전에 해당되는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비스트림부터 해가지고 다 있어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소프트웨어 플랫폼, 뭐 다른 런타임을 만들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 보드가 있어야 되고요. 런타임이 이제 새로 설치를 하면은 오픈CL 밴드 밑에 자잉스.icd가 만들어지죠. 우리 지금까지 쓴 거는 intel.icd를 썼잖아요. 그걸 여기 들어가 보면은 그 텍스트 파일인데 요거만 딱 적혀 있어요. 이렇게 바꿔 얘기하면은 자이링스 보드를 써서 오픈CL을 컴파일러가 쓰려면은 요 SO 파일, SO라는 의미는 저기 다이나믹 링커블 라이브를 얘기하는데 이걸 링크해서 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위치를 안 알려줬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첫째 날 저희들이 봤던 얘는 인텔의 경우는
그 밴드 밑에 인텔 ICD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그게 이렇게 생겼어요. 내용이. 뭐 보죠. 지금 여기서 보시면 되지. 여기서. 인텔 점 이렇게 있죠. IC. 여기 지금 플랫폼이 두 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뭐 안 나오나? (64.ICD) 아이고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SO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 알려줬어요. 그런데 자이링스의 경우는 그 위치는 안 알려주고 뭔지만 알려줬었기 때문에 어딘가에 모르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이 여기 있네요. LD 라이브러리 패스라는 것에서 정해주면은 알아서 찾아갑니다. 이건 뭐 일반적으로 유닉스 프로그램에서 시스템의 어딘가에 있는 링커블 라이브러리를 찾는 패스를 얘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게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네. 그건 뭐 선택하기 나름이죠. DSP 쓰라고 하면 DSP를 쓰죠, 보통.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하드웨어 디자인하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비헤비어럴 레벨에서 하면은 뭐 내가 모르는 방법으로 뭔가 다른 걸 할 수도 있겠죠. 프로그래머블 디바이스 블락은 이제 FPGA 내부를 얘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스태틱 리전과 프로그래머블 리전 두 개로 나눠집니다. 뭐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딱 이미 뭔 뜻인지 알 수 있겠죠. 스태틱은 안 변하는 거고 프로그래머블 리전은 필요에 따라서 변한다. 아까 요 그림을 보셨는 건데 요 그림 조금 복잡하게 색깔로 칠해져 있었을 뿐이고 요렇게 요거 스태틱 요게 프로그래머블 리전 또는 리컴퓨터블 리전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죠. 뭐 DDR 메모리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픈CL하고 호스트 프로그램을 컴파일 쭉 해서 뭔지 모르지만 만들어지면은 이게 그런 뜻으로 나온 게 아니고 커널이 C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오픈CL 커널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걸 어쨌든 하이레벨 신세시스해서 비트 스트림을 만들면요 그걸 프로그래머 리전에 파셜 리컴피레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제 옛날에도 이 오픈CL하고 무관하게 파셜 리컴피레이션 기능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일반적인 파셜 리컴피레이션이라고 그랬고요. 이걸 쓰게 되면은 보드 바깥쪽에 해당되는 거는 그 파셜 영역에 못 넣게 돼 있었어요. IO 패드, 뭐 DDR 쓰려면은 IO 패드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타이밍을 맞추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바깥쪽은 정해놨는데 큰을 따라 바꿀 수 있는 파셜 리컴피레이션 영역을 컴파일 하다 보면은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DDR이나 이런 걸 액세스할 때 타이밍이 안 맞아요. 아주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라는 대로 해도 잘 안 돼요. 어쨌든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는 그 익스텐디드 파셜 리컴피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아예 그 컴피레이션 할 수 있는 영역에다가 DDR까지 넣어서 같이 커널을 만들도록 바꿔 얘기하면은 커널을 만드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타이밍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니었나 하면서 아무튼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오픈CL을 쓰려면은 이 스태틱 영역을 만드실 필요는 없겠죠. 미리 만드는 거 써야 되니까. 그렇지만 뭐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면 이 과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요거는 디자인 플로우가 있는데 뭐 디바이스 플래닝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일반적인 하드웨어 만드는 과정을 쭉 거치는 과정하고 똑같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비바도 또는 SDXL에서 디자인을 설계할 때 IP 인테그레이터란가 하는 뭐 그런 또 툴이 있어요. 비바도 안에 있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요쪽이 베이스, 요쪽이 익스펜디드. 잘 보시면은 여기가 그 PCI 익스프레스 여기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요렇게 방향이 이상해서 그런데 요렇게 있죠. 이렇게 PCI 익스프레스 요렇게. 그리고 우리 이제 커널이 들어갈 영역에 DDR 메모리하고 연결될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 뭐 연결한 게 몇 개가 있죠. 그 스태틱 영역이 뭐 이렇게 간단해 보이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어요. 뭐 복잡한데 뭐 아무튼 여기가 PCI 익스프레스 플러스 알파는 뭐 온갖 종류의 것들, 뭐 메인터넌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이 다 들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만들거나 뭐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걸 바꾸면은 런타임 라이브러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하고.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어드레스 스페이스, 필요한 기능, 피처를 그대로 준용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게 익스펜디드 영역입니다. 보면은 뭐 복잡하게 많이 있는데 아마 여기 DDR 인터페이스가 어디 있고요.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컴퓨터 유닛이 되겠죠. 컴퓨터 유닛 안에 뭐가 있죠? 뭐였죠? 프로세싱 엘리먼트, 커널이 들어가 있죠. 프로세싱 엘리먼트가 들어가겠죠. 대부분의 것이 뭐 잘 안 보입니다만은 AXI로 다 되어 있어요. 이 줄 하나하나가 다 AXI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뭐 AXI와 비트비스가 다른 걸 연결해야 된다든가 뭐 마스터하고 슬레이브를 연결할 때 뭔가 이렇게 맞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 때문에 중간중간에 뭐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요거 우리가 관심 있는 이 컴퓨팅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미 준비가 돼 있어요. 이걸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고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요거. 메모리 인터페이스가 내 보드에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경우는 이제 메모리 인터페이스 4개를 만들어 가지고 DDR하고 이렇게 연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기본적으로 오픈CL 리전을 만들려면은 요것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바운더리에 블락으로. 그래서 SAXI는 뭐냐 하면은 SDXL 안에 뭔가 이제 상태도 점검하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니까 슬래브 AX가 있는 거고요. 예, 껍데기가 IP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인스턴스에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커널 클락, 데이터 클락, 리셋, 컨트롤 클락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 2로 되어 있는 것들은 유저가 필요에 따라 더 쓸 수 있는 겁니다. 마스터가 표현이 안 돼 있네. 예,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요 그림을 조금 다른 형태로 지금 본 거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SDXL이 요 SDXL 안을 들여다본 겁니다. 그게 안에 보니까 커널이 이렇게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온갖 종류의 포트들이 쭉 밖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걸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훨씬 편하겠죠. 베이스 리전이 있고 익스펜디드 리전이 있는데 베이스 리전이 DMA를 포함한 PCI 익스프레스 플러스 메인터넌스 블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스펜디드 리전은 오픈CL 커널이 들어가는데 얘와 이쪽 스태틱 리전과를 연결하기 위한 것들과 메모리, 글로벌 메모리를 액세스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성능, 아까 우리 그 퍼포먼스 프로파일링 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용도로 퍼포먼스 모니터 하는 것들이 붙어 있는 뭐 그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을 이제 좀 보기 좋게 제가 다시 그린 거고요. 열심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렇게 생겼어요.
사실 컴퓨테이션한 건데, 뭐 예를 들면 I2C가 어디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이걸 통해 가지고 뭐 보드 정보를 액세스하는 피롬에 연결한다든가 하는 것들 뭐 쭉쭉쭉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해야 되고요. 하드웨어 인터널 컨피규레이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파셜 컨피규레이션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블락. 그래서 플랫폼을 만들면은 요거는 정해집니다. 이 껍데기도 정해져요. 여기 안에 내용 중에 이거 전체를 바꾸는 거를 이제 오픈CL을 SDXL로 뭐 어쩌고 저쩌고 준비해서 비스트림이 만들어지면은 얘만 싹 바꿔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SDXL이 있고 뭐 복잡하죠. 여기도 뭐 AXI 연결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DMA DDR하고 연결해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 예. SDXL을 쓰시려면은 이제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셔야 되는데 뭐 당연히 이제 자이링스 어카운트 있어야 되고요. SDXL을 다운로드 하시면은 수행하려면 라이센스가 필요하겠죠. 비바도 라이센스를 따로 필요하지는 않고요. 요것하고 파셜 컨피규레이션 라이센스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두 개를 같이 씁니다. 아니요. 그 돈을 엄청 비싸죠. 아니요. 비바도는 비바도로 따로 있어야 되고 얘는 얘대로 따로 있어야 됩니다. 예, 사야 됩니다. 예. 얼마더라? 천 얼마였나? 아, 이거 하는 일을 생각하면 싼 거지. 아, 예, 이밸류에이션을 안 해줍니다. 예, 저희도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했는데 안 해줘요. 그래서 샀습니다. 그것도 사야 되는 거죠. 예, 예. 자이링스 코리아에서도 안 도와줘요. 공짜로 안 줍니다. 저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뭐 충분히 가치가 있는 툴링으로 해석이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아직 머추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 약간의 뭐 무조건 쓰게 하기는 조금 깔끔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통제를 하는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회사가 그 자이링스 얼라이언스 멤버 중에 조금 하이 레벨 멤버들이 있거든요. 그 멤버이면은 공짜로 그것도 안 맞아. 자이링스 얼라이언스 멤버라도 이거는 공짜로 안 줍니다. 비바도는 공짜로 주는데. 저희도 뭐 얼라이언스 멤버긴 한데 통사정을 해도 안 주길래 샀죠. 어쨌든 뭐 필요한 툴이고 그런 라이센스가 없으면 이제 써볼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게 비바도는 뭐 CentOS, 뭐 우분투 이것저것 다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SDXL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나 CentOS 6.9 이상 또는 7.3, 우분투 16.4 이상 되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를 준비하면서 이거 맞추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뭐 잘 안 돼서 조금 고생을 했습니다. 아직 SDXL은 윈도우즈를 지원 안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윈도우를 지금 안 쓰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고요. 뭐 뒤에 거는 큰 중요한 거 아니고 자이링스에서는 그 크로노스의 ICD를 그대로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쓴다는 게 아니라 런타임 라이브러리를 찾는 메커니즘에 필요한 것을 그대로 쓴다는 얘기겠죠. 뭐 관련해서 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SDX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좀 일목요연하게 다시 정리를 하면 이런 건데요. 우리 이미 했습니다. 이거죠. 호스트 프로그램이 있고 커널이 있었고 이거를 FPGA에 넣고 싶은데 이 넣는 과정에 필요한 것이 SDXL이다.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면은 뭐 이런 형태로 되겠죠. 유저 스페시픽 디자인 블락이 사실 커널이 될 거고요. 거기에 뭐 DDR하고 연결이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 여기에 이제 매핑이 될 텐데 요 블락만 제어한 나머지는 스태틱하게 되는 거죠. 요 보드를 저희들이 개발해서 SDX 오픈CL이 되도록 하는 작업을 마무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한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아까 이제 질문을 누가 하셨는데 플랫폼 만들려면 무작정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레퍼런스 디자인이 있고요. 그게 UG 1, 2, 3, 4가 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이 111 뭔가 뭐 다른 또 저기 예제가 하나 더 올라온 게 있을 겁니다. 그거 쓰시면 됩니다. 하도 저기 야구가 많아가 제가 정리해 본 거고요. 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조금 얘기를 더 하고 1차 요거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아마존에서 그 클라우드 컴퓨팅을 웹 서비스 하죠. 그걸 AWS라고 그러는데요. 바꿔 얘기하면은 옛날 IBM이라는 저기 회사가 메인프레임 컴퓨터 시간을 장사로 이렇게 해서 IBM이 됐듯이 아마존에도 컴퓨터를 잔뜩 사놓고 그걸 시간 할당으로 쓰게 해줍니다. 그걸 뭐 쉽게 얘기해서 클라우드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컴퓨터 중에 일부가 GPU하고 FPGA가 꽂혀 있어요. 그걸 유저가 돈 주고 사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한 어떤 서비스로 지금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EC2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Elastic Computing Cloud. Elastic이라는 게 뭐 늘어났다 줄었다 한다는 뜻인데 자기가 필요한 만큼 컴퓨팅 리소스를 뭐 많이 잡기도 하고 적게 잡기도 해서 쓸 수 있다. 뭐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공하는 플랫폼이 이름이 또 많아요. 좀 헷갈리는데 T, 뭐 M, C, 뭐 I, D, X, R, F, P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리소스의 조합을 특정할 수가 있습니다. 로엔드, 뭐 제너럴 퍼포즈, 뭐 컴퓨터 오리엔티드 된 것, 뭐 덴스 스토리지, GPU 쓰는 놈, FPGA 쓰는 놈, 패럴럴 GPU 쓰는 놈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사는 이제 뭐 이런 거죠. F가 되겠죠. FPGA가 꽂혀 있는 컴퓨터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거 아닌가? 현재 꽂혀 있는 게 자이링스 울트라 스케일 16나노 버텍스 계열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꽂혀 있는 모양이에요. 최대 8개까지 쓸 수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도 이제 이 오픈CL을 쓸 수 있도록 FPGA를 제공해 주니까 나름대로 SDK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또 SDK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도 아직 이해는 잘 못하겠는데 뭐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이링스 오픈CL을 쓰겠죠, 당연히. 웹에 찾아보시면 나오는 내용들이고요. 저도 뭐 아직 써보질 않아서 뭐 이런 것들도 있더라. 국내에도 아마 뭐 올해나 내년쯤 해서 뭐 이런 정도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한두로 나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뭐 SDXL 소개를 했고요. 다음 시간은 데모로 SDXL 쓰는 거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